저는 지금 제 며느리가 친정엄마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가실 분이잖아.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복도는 깜깜했지만 그 방 안은 환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 12억짜리 집 지금 안 팔면 상속세로 절반 날리는 거야.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내가 법적으로 후견인 되는 거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님, 이 약은 하루에 3번 드셔야 해요. 며느리 수진이 제 앞에 약봉지를 놓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요. 고맙다, 며느리야. 근데 나 아픈 데 없는데. 아니에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잖아요. 미리미리 관리하셔야죠. 수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5년 그 따뜻함이 그리웠던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파트 넓잖아요. 32평이고 방도 하나 비어 있고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위험하다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무서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요.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너희 셋이서 단란하니 좋은데, 셋보다 넷이 더 좋아요. 호호. 수진이 웃으며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친정엄마는 부산이라 자주 못 뵙잖아요. 어머님이 계시면 저도 든든하고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저를 원한다니. 아들이 효자라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원해서 저를 모신다고 하니 더 고마웠습니다. 그래. 그럼 조금만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는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30평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이 집은 남편이 살아생전에 억척같이 모아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여보, 이 집만큼은 절대 팔지 마. 이게 당신 노후 자금이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30평은 너무 넓었습니다. 외롭기도 했고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시세로 12억 2천 정도 하시네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진이 제 팔을 살짝 쥐었습니다. 어머님, 이 돈 잘 관리하셔야 해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게. 걱정이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재테크 좀 안다니까요. 수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돈 계산에 약했거든요. 평생 남편이 다 해주었으니까요. 그래, 고맙구나. 집을 판 돈은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2억 2천만 원. 제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통장이랑 도장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수진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요즘 그것 때문에 노인분들 피해 엄청 많대요. 뉴스 안 보셨어요? 그래? 네.
저희 친구 시어머니도 당하셨대요. 2억이나 날렸다던데요. 어머님 나이에 통장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나이에라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지만 저는 수진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72살입니다. 요즘 IT 기술도 모르고 사기 수법도 교묘하다고 하니까요. 그래, 내가 맡아줘.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수진이 제 통장과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사 날이 밝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손주 준호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게 달려왔습니다. 12살 준호는 제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이제 준호랑 매일 볼 수 있어. 우와, 좋아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최고다.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사는 삶. 그게 제가 꿈꾸던 노년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수진이 저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는 새 침대와 옷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희 안방을 내놓은 거니? 아니에요. 원래 비어있던 방이에요. 제가 어제 다 준비했어요. 방 한쪽에는 작은 화장대도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도 놓여 있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뭐려? 가족인데요.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 집이 어머님 집이에요. 그날 저녁 수진이 차린 저녁 식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어머님, 더 드세요. 많이 해놨어요.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민수와 수진의 말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외롭지 않은 노년이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제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수진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 미안. 깨웠니?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이 하시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수진이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괜찮아요. 대신 거실에서 TV 보고 계세요. 제가 금방 준비할게요. 저는 어색하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의 말투가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TV를 켰습니다. 며칠 후 저는 손주 준호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건 말이야. 준호야, 학원 가야지. 수진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직 시간 있어요. 요즘 애들은 바빠. 할머니 때랑 달라. 수진은 그렇게 말하며 준호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할머니 때라는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진아, 준호가 아직? 어머님은 요즘 교육이 어떤지 모르세요. 준호 성적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수진은 준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 리모컨을 가져가서 볼륨을 낮췄습니다. 어머님, 준호 공부하니까 소리 좀. 아, 미안. 괜찮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는 그 말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분 만나러 가신다고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저를 보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학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저희한테 말씀은 하셔야죠. 응.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어머님 혼자 다니시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이라는 그 말이 유독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부턴 미리 말할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친구들을 만난 저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왜 제 집에 가는데 눈치가 보이는 걸까요? 일주일 후 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실아, 다음 주에 동창회 있대. 갈 거지? 응,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또 나가세요? 응, 동창회가 있어서. 어머님,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세요. 준호가 할머니랑 시간 보내고 싶어 하는데 너무 자주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데 제가 할머니로서 당연히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갈게. 네, 준호가 좋아하겠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동창회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아쉬워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제 바깥 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모임도, 동창회도,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도, 준호 봐야 해서, 수진이가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런 핑계를 대며 저는 점점 집 안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아, 통장 좀 줄래? 미용실 가야 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주지 않았어요? 수진이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아니야, 안 받았는데. 어머님, 요즘 자꾸 잊으시네요. 수진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30만 원 드렸잖아요. 안방 서랍에 있을 거예요. 그랬나? 내가 까먹었나? 저는 당황해서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뒤졌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데, 아니, 정말 제가 까먹은 걸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내 안경 못 봤니? 어머님, 아까 안경 쓰고 계셨잖아요. 그랬나? 네.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네요. 혹시 병원 한번?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까먹은 걸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저는 현관문을 열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교회 가려고. 어머님, 지난주에도 가셨잖아요. 응? 또 가시게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간 기억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수진이 준호 때문에 못 간다고 했었는데. 아, 그랬나? 미안, 내가 또. 괜찮아요.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데, 아니, 정말 제가 잊어버린 걸까요? 넉 달째가 되던 날입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출근하고 민수도 나가고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깨진 그릇을 치우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어지러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에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응.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수진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좀 어지럽더라. 어머님, 그럼 병원 가셔야죠. 수진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괜찮아. 좀 쉬면 나을 거야. 안 돼요. 내일 병원 같이 가요. 제가 예약해 놓을게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며 제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왜 수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자고 하는 걸까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지러움 외에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가끔 깜빡깜빡할 때가 있긴 한데. 어머님이 요즘 많이 그러세요. 옆에 있던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제 준 돈도 못 받았다고 하시고 며칠 전에 교회 간 것도 기억 못 하시고 그랬습니까? 의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그랬나요? 아니면 수진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검사를 해봅시다. 인지 기능 검사하고 MRI도 찍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 저는 멀쩡해요. 하지만 수진의 말대로 깜빡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MRI 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인지 기능 검사에서 약간의 저하가 보이긴 하네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매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 치매의 전 단계.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규칙적으로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회 활동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저는 멍했습니다. 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저는 멀쩡했거든요. 깜빡하는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게 치매 때문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통장을 맡아준 것, 외출을 막았던 것, 제가 깜빡한다고 계속 말했던 것들. 혹시?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수진이 나를 속일 리 없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고 나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검사 결과 나왔잖아. 경도 인지 장애래. 응? 걱정이네. 내가 알아봤는데 이거 진행되면 성년후견인제도 신청할 수 있대. 성년후견인? 그게 뭐지? 저는 숨을 죽이고 더 들었습니다. 그게 뭔데? 법적으로 보호자가 되는 거야. 그럼 어머님 재산 관리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꼭 필요해? 여보, 어머님 12억이 있잖아. 그 돈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하게?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하시면? 그건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준호 교육비에 대출 받은 것도 있고 여유가 없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머니 멀쩡하신데,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수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게 웃을 때마다,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그 속마음을 궁금해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어머님, 약 드셨어요? 수진이 제 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 아직? 어머님, 규칙적으로 드셔야죠. 수진은 약을 가져와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물컵도 함께요. 자, 드세요. 저는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약이 정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수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매일 이 시간에 드셔야 해요. 응, 알았어. 수진이 나가고 혼자 남은 저는 입안에 남은 약의 씁쓸한 맛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저를 위한 약일까?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의심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며느리인데 아들의 아내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약을 먹을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몰래 약을 뱉어내기도 했습니다.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 깊숙이 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을 안 먹은 날은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맑았고요.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나아지는 게 아니었나요? 5달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힘들어.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친정엄마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모시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니, 괜찮아. 참아야지. 어쩌겠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경도 인지 장에 나왔잖아. 조금만 더 진행되면. 응, 그때 후견인 신청할 수 있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12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어?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얼마인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은 참아야지. 어머님이 제대로 관리 못 하시는 거 확실히 해야 하니까. 요즘 계속 깜빡하신다고 말하고 있어. 실제로 좀 그러시기도 하고 깜빡하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수진이 의도적으로 제가 깜빡한다고 주변에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걱정 마. 내가 다 계획 세워놨어. 조금만 더 기다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계획. 수진이 계획을 세워놨다고 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할 계획일까요? 성년 후견인이 되어서 제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일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민수가 믿어줄까요? 오히려 제가 의심이 많아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수진이 정말로 저를 속이고 있다는 증거를요.
민수와 수진이 출근하고 준호가 학교에 간 후 저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폈습니다. 수진의 방에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안내문이었습니다. 수진이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것 같았습니다. 형광펜으로 줄도 쳐져 있었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를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음. 그 문장에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수진이 차린 저녁을 먹으며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셔야죠. 수진이 약을 가져왔습니다. 응, 고맙다. 저는 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다른 곳을 보는 순간 약을 입안에 넣는 척하고 손으로 가렸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며 약을 손에 쥐었습니다. 잘 드셨어요? 응, 다 먹었어. 수진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손에 쥔 약을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정말 병원 약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수진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였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준호 방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엄마, 걱정 마. 다 잘 되고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서도 경도 인지 장애 진단 나왔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어머님이 깜빡하신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 변호사한테 확인했거든. 변호사. 수진이 벌써 변호사까지 만났다는 겁니까? 그럼 어머님 통장 완전히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지금은 그냥 맡아둔 거지만 후견인 되면 법적으로 내 권한이 되는 거야.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2억이면 우리 대출 다 갚고도 남잖아. 준호 교육비도 걱정 없고. 엄마, 걱정하지 마. 어차피.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가실 분이잖아. 그 순간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가실 분.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12억짜리 집 지금 안 팔면 상속세로 절반 날리는 거야. 미리미리 정리해놔야지.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손이 부딪혀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잠깐만. 밖에 소리 안 들려? 저는 급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가실 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기를 기다리는 짐, 12억을 남길 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럽고 분하고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부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침 식사 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잠을 잘 못 잤어. 얼굴이 많이 부으셨는데. 혹시 또 어지러우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다정함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요. 괜찮아. 어머님 다음 주에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정기 검진 받으셔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수진이 또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또 무슨 진단을 받게 만들려는 걸까요? 응, 알았어.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계획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도장도 수진이 가지고 있고 휴대폰도 요즘은 수진이 관리한다며 가끔 가져가곤 했습니다. 연락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바깥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민수는 수진 편이고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할머니. 엄마가. 수진이가 할머니에 대해 뭐라고 말하니? 준호가 연필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많이 걱정하세요. 걱정? 네.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는 거 들었는데 할머니가 요즘 많이 깜빡하신대요. 그래서 걱정된대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진이 준호한테까지 제가 깜빡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깜빡하는 것 같니?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저한테는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그래. 고마워, 준호야.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제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후견인 신청할 때 증거로 쓰려고요. 6달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수진이 제 방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이었어? 네. 한 달 전에 예약했잖아요. 정기 검진 받으셔야죠. 저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병원, 또 병원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운전하면서 가끔 저를 힐끗 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잘 대답하셔야 해요. 응. 요즘 어떠신지 솔직하게 말씀하시고요. 솔직하게. 수진이 원하는 대답을 하라는 말이겠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네. 어머님이 요즘 약을 안 드실 때가 있어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수진을 봤습니다. 제가 드리면 드시는 척 하시고 나중에 휴지에 싸서 버리세요. 제가 쓰레기통에서 몇 번 발견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 왜 약을 안 드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약을 먹으면 오히려 어지러워서.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 약은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하지만 어머님,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셔야죠.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계절이 무엇인지, 간단한 계산 문제들을요. 저는 다 맞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사 결과가 괜찮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계속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저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왜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약을 안 먹는다고 말한 거니? 어머님을 위해서죠. 약을 안 드시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나는 어머님, 제가 어머님 건강 챙기는 건데 왜 그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수진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요. 하지만 어떻게?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한 결심을 했습니다. 수진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요. 제가 정말로 깜빡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어머님, 목요일이에요. 어제도 물어보셨잖아요. 그랬나? 미안, 또 까먹었네. 수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요즘 그러시니까 걱정이에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저는 일부러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병원에서 약 잘 드시라고 했잖아요. 오늘부터 제가 챙겨서 꼭 드시게 할게요. 응, 고마워.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물건을 찾지 못하는 척하고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린 척했습니다. 수지는 그럴 때마다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 또 깜빡하셨어. 아까 식사하셨는데 안 했다고 하시더라. 정말? 어머니 병원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할 것 같아. 나 진짜 걱정돼. 저는 그 대화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오히려 제 계획대로 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필요한 건 증거였습니다. 수진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녹음이라도 해야 하는데 제 휴대폰은 수진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수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수야, 나 휴대폰 좀 새로 사고 싶은데. 어머니, 휴대폰 있잖아요. 응. 근데 그거 너무 복잡해서 더 간단한 걸로. 어머님, 지금 거 쓰세요. 제가 다 설정해 드렸잖아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넘어갔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사주지 말라고 미리 말해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집 사시나 봐요? 네, 며느리 집에 와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바로 옆집에 살아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 아들이 변호사거든요. 변호사. 그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변호사요? 네. 가족법 전문이에요. 노인분들 상담도 많이 하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아주머니를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쓰레기 버리러. 그럼 빨리 들어오세요. 밖에서 오래 계시면 안 되잖아요. 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어색하게 인사하고 저는 수진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터 쓰레기는 제가 버릴게요. 어머님이 밖에 나가실 필요 없어요. 응, 알았어. 저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청할 기회를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과 민수가 모두 외출한 틈을 타서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가서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옆집에 사는. 문이 열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어머님,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주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수진이 제 통장을 맡은 것, 제가 깜빡한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는 것,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 가리고 제가 들었던 전화 통화 내용까지요. 어머님,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치매 환자처럼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제 말만으로는 아무도 안 믿어줄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저녁에 오기로 했거든요. 그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이런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혼자 계셨죠? 심심하셨겠어요. 괜찮아. 어머님, 혹시 오늘 밖에 나가셨어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니, 안 나갔어. 정말요? 문 열린 소리를 들었다는 분이 계시던데. 아, 그게 쓰레기 버리러. 어머님, 제가 쓰레기는 제가 버린다고 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깜빡했어. 어머님, 요즘 정말 심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옆집에 갔다는 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옆집 문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놀란 마음에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거실에 있었거든요. 어머님, 누가 왔어요? 옆집 아주머니인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실까?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 어머님 계세요? 아까 우리 집에 물건을 두고 가셔서 옆집 아주머니가 재빨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요? 어머님이 댁에 가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오후에 잠깐 다녀가셨는데. 어머님, 수진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쓰레기 버리다가 잠깐. 쓰레기 버리다가 옆집에 들어가세요?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복도에서 뵙고 차라도 한잔 하시라고 모셨어요.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만 어머님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요. 낯선 곳에 가시면 안 돼요. 낯선 곳. 바로 옆집인데 낯선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조심하세요. 혹시 또 뵙게 되면 말동무나 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대체 왜 그러세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어머님이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병원 다시 가봐야겠어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제 행동을 더 감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수지는 저를 더욱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혼자 현관문을 열지 못하게 문에 잠금 장치를 추가로 달았습니다.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예요. 혹시 헷갈리셔서 밖에 나가시면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다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완전히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도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할머니. 할머니 핸드폰 좀. 너 거 잠깐만 빌려줄 수 있니? 핸드폰요? 할머니 핸드폰 있잖아요. 그게 고장 난 것 같아서.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한테 말씀드려 보세요. 엄마가 고쳐주실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포기했습니다. 준호도 수진의 말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수진의 계획대로 저는 치매 환자가 되고 성년후견인이 선정되고 제 재산은 모두 수진이 가져가는 걸까요?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하게요. 수진아, 여기가 어디니? 어머님,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내 집은 강남인데. 어머님, 그 집은 팔았잖아요. 지금은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수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병원? 나 아픈가? 어머님,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어머님이 이상하셔. 민수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누구니? 어머니, 저예요, 민수. 제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연기했습니다. 민수? 우리 아들 민수? 네, 어머니. 아, 그래. 미안하다. 왜 헷갈렸지? 민수와 수진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보, 이거 심각한 것 같아. 병원 가봐야겠어. 그래야겠어. 내일 당장 예약할게.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계획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생각하기에 저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그러면 그들은 빨리 움직일 겁니다. 그때 제가 덫을 놓을 겁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모르겠어요. 지금 계절이 뭔가요? 가을? 아니, 여름? 저는 일부러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시죠. 수진이 의사를 따라 진료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나빠지신 것 같습니다. 치매 진행이 예상보다 빠른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를 강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보호자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혼자 두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계속 같이 살고 있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보호자를 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아, 성년후견인 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소견서 써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검사 결과 보고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수진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옆집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수진은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잠깐 마트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있고 준호는 학원에 갔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의 잠금 장치는 안에서는 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놀라며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빨리. 시간이 없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들이에요. 변호사 성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민이 저를 의자에 앉게 하고 차를 건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며느리가 곧 올 거예요. 괜찮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상황이 심각합니다. 며느리 분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르신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며느리 분이 어르신을 속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요. 전화 통화 내용. 그걸 녹음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죠. 혹시 녹음기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제 핸드폰도 며느리가 관리해서. 성민이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쓰세요. 아주 작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됩니다. 녹음 버튼은 이거고요. 성민이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며느리 분이 친정 어머니나 다른 사람과 통화할 때 녹음하세요. 어르신 재산을 노린다는 내용이 담기면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요. 성민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급한 일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꼭 이기셔야 합니다. 저는 녹음기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온 지 5분도 안 돼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겁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여기, 방에 있어. 오래 기다리셨어요? 마트가 좀 멀어서. 수진이 장을 풀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이제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진이 다시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순간을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밤 11시쯤 준호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의사소견서 받았어.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응, 치매 진단 나왔어. 이제 후견인 신청하면 돼. 제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나가. 조금만 더 참으면 그 12억 우리 거야. 12억 우리 거. 그 말이 또렷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가실 분이잖아.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나중에 가실 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지금 안 팔면 상속세로 절반 날려. 내가 후견인 되면 바로 집부터 팔 거야. 제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데도요.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어머님도 요즘 진짜 많이 이상하셔. 연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겠지? 그렇게 똑똑하실 리가 없어.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후견인 되면 요양원 보낼 거야. 그럼 우리 편하잖아. 요양원비야 어머님 돈으로 내면 되고. 응, 어머님 치매 진행되면 더 이상하실 거고, 그럼 아무도 의심 안 해. 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응. 저는 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다른 곳을 보는 순간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잘 드셨어요? 응. 수진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법원 가야 해요. 수진이 제 방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법원? 네. 어머님을 위해 법적 보호자를 정하는 절차예요. 어머님 혼자서는 재산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드디어 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필요 없어.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저희를 믿으세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제가 포기한 줄 알았을 겁니다.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성민 변호사의 명함을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저를 데리고 가정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서류 제출하고 올게요. 수진이 창구로 갔습니다. 저는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관리하던 제 핸드폰을 어제 몰래 가져온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성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옆집 어르신이에요. 아, 어르신. 어디 계세요? 지금 법원이에요. 가정법원. 어느 법원이요? 서초동.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어르신, 아직 아무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네. 전화를 끊자마자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 아무것도. 핸드폰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수진이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 수진이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변호사 사무실? 어머님, 어떻게 변호사를 알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영실 어르신 계십니까?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성민 변호사였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영실 어르신의 변호사 김성민입니다. 성민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변호사요? 어머님이 무슨 변호사가 필요해서 성년후견인 신청건 때문입니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어머님은 치매가 있으셔서 그것도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서 이야기 좀 하시죠. 성민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가족이에요. 변호사님이 무슨 권리로? 부인, 어르신께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민의 말에 수진은 할 수 없이 손을 놓았습니다. 성민은 저를 법원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어르신, 녹음은 하셨어요? 네. 여기. 저는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성민이 재생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2억 우리 거야. 어차피 나중에 가실 분. 후견인 되면 바로 집부터 팔 거야.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산 편취 의도가 명확하네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후견인 신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을 증거로 며느리 분을 고소할 수도 있고요. 고소까지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며느리인데 어르신, 이런 경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시도할 겁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심판은 막아드릴게요. 성민과 저는 다시 법정으로 갔습니다. 수진과 민수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급히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변호사를? 민수야, 미안하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말씀하시죠.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후견인 이영실 씨는 현재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일상생활과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인 신청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네,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후견인 측 변호인, 의견 있으십니까? 성민이 일어났습니다. 네, 판사님. 이 신청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노린 부당한 신청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성민이 녹음기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인이 친정 어머니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재생해드리겠습니다. 법정에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2억 우리 거야. 어차피 나중에 가실 분이잖아. 후견인 되면 바로 집부터 팔 거야. 요양원 보낼 거야. 요양원비는 어머님 돈으로.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이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조작이 아닙니다. 원본 녹음 파일이 있으며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청인의 후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검찰에 이첩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나는 나중에 가실 분이 아니야. 나는 지금을 사는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럴 줄은. 민수야, 넌 정말 몰랐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잖아. 수진이가 내 통장 맡은 것도, 내가 깜빡한다고 말하고 다닌 것도, 너도 다 알면서 모른 척했어. 어머니, 나는 너희 집에서 나갈 거야. 그리고 다시는 너희한테 기대지 않을 거야. 저는 민수를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성민 변호사가 저를 차에 태워 데려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용기 내셔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일단 저희 집에서 며칠 쉬세요. 그동안 어르신 집 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어르신에게는 12억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사시면 돼요. 그날 밤 저는 낯선 집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의지로 제가 선택한 곳에서 자는 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성민 변호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시니어 레지던스인데 1인 가구를 위한 곳이에요. 시니어 레지던스? 네.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식당도 있고 의료 서비스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요.
성민이 팸플릿을 보여줬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관리비 150만 원 정도 해요. 어르신 재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세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관리비 150만 원 정도 해요. 어르신 재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세요. 저는 팸플릿을 넘겨봤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문.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가보고 싶어요. 좋아요. 내일 같이 가보시죠. 다음 날 성민 변호사와 그의 어머니가 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독립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각자 방이 있고 원하시면 식당에서 식사하실 수도 있고 직접 해 드실 수도 있어요. 관리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방을 보여줬습니다. 15평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넓은 거실 겸 침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여기 좋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비상벨이 있어요. 혹시 아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누르시면 돼요. 아, 그리고 1층에 의료실이 있어서 간단한 진료는 여기서 받으실 수 있고 일주일에 2번 의사 선생님이 오세요. 프로그램도 많아요. 요가, 그림 그리기, 책 읽기 모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였습니다. 제가 새로 시작할 곳은 여기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어르신. 계약을 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보증금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제 돈으로 제 집을 구한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시니어 레지던스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네 집에서 가져온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남편이 쓰던 안경.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편히 지내세요. 제가 자주 들를게요. 성민 변호사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숨 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방을 둘러봤습니다. 15평 정도의 아담한 공간. 작은 주방에는 새 냄비와 프라이팬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편안해 보이는 소파와 작은 식탁. 침대는 창가에 있어서 아침 햇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화장대에 화장품을 놓고 책장에 사진첩을 꽂았습니다. 하나하나 제 손으로 정리하는 이 공간이 저는 좋았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옆방에 사는 박순자라고 해요. 문을 열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밝은 인상의 여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참, 저녁은 드셨어요? 1층 식당에서 같이 먹을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밥을 먹는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환한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식당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저를 한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이영실 씨예요. 안녕하세요. 어머, 반가워요. 저는 김미자예요. 저는 최영자고요. 따뜻한 인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실 씨,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미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기로 했어요. 아, 저희도 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자식들은 있지만 따로 사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자,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식사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여기는 매일 메뉴가 바뀌어요. 그리고 원하시면 방에서 직접 해 드실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내일 아침에 요가 수업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요가요? 네. 시니어 요가라서 어렵지 않아요. 몸 풀기 좋아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도착했어. 걱정 마.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영실 씨, 요가 가요. 네, 금방 갈게요. 1층 활동실에는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가 매트가 깔려 있었고 젊은 강사가 앞에서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요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몸을 풀었습니다. 오랜만에 움직이는 몸이 뻐근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강사의 목소리를 따라 저는 호흡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제 호흡에만 집중했습니다. 1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저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셨어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좋네요. 그죠? 저도 여기 와서 요가 시작했는데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샤워를 하고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였습니다. 영실 씨, 오후에 그림 그리기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요? 그림이요? 저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괜찮아요. 저도 못 그려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오후 2시 활동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미술 선생님이 와 계셨습니다. 오늘은 수채화로 풍경화를 그려볼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그리시면 돼요. 저는 물감과 붓을 받았습니다. 얼마 만에 그림을 그려보는 걸까요? 젊었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 그려보세요. 산과 강이 있는 풍경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파란 물감을 묻혀 하늘을 칠했습니다. 어설펐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2시간 동안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종이와 물감뿐이었습니다. 다들 잘 그리셨어요. 영실 씨도 정말 잘 그리셨네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거 액자에 넣어서 방에 걸어두세요. 정말요? 네. 첫 작품이잖아요. 저는 그림을 소중하게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어설프지만 제 손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니어 레지던스의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순자 씨와는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나이대에 비슷한 상황이라 그런지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영실 씨,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어느 날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일 녹음,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순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영실 씨가 이겨내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거죠.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당하고 살아요. 자식한테 차마 그럴 수 없다고. 순자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는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저요? 저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요. 혼자 살다가 외로워서 여기 왔어요. 그러셨구나. 처음에는 아들이 같이 살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서요.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와서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많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민수야. 어머니, 주말에 준호 데리고 가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지 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토요일 오후 민수가 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학교는 재밌니? 네. 할머니, 저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아이고, 대견하다. 민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야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여기, 괜찮으세요? 응, 아주 좋아. 민수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는? 수진이는 집에 있어요. 아직 어머니를 뵐 용기가 안 난대요. 그래, 어머니 수진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울고. 민수야. 네, 나는 수진이를 용서했어.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거든. 어머니. 하지만 다시 믿을 수는 없어. 그건 시간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준호는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제가 주말마다 놀러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우와, 할머니 사랑해요. 준호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싸운 건 이것 때문이었다고. 제 손주에게 당당한 할머니로 남기 위해서였다고. 준호와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영실 씨, 손주 왔다 갔어요? 응, 준호가 왔다 갔어. 얼굴이 밝아 보여요. 손주 보니까 좋더라. 그럼요. 손주는 또 다르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영실 씨, 내일 시내 나가는데 같이 갈래요? 시내? 네. 백화점 세일한대요. 옷 좀 사러 가려고. 좋아요. 같이 가요. 그리고 저녁은 맛있는 데서 먹어요. 내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그럼 반반.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가고, 제가 원하는 것을 먹는 살. 다음 날 순자 씨와 시내에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영실 씨,
이 옷 어때요? 순자 씨가 블라우스를 들어 보였습니다. 예쁘네요. 입어봐요. 같이 입어봐요. 우리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새 옷을 입어본 거였습니다. 영실 씨, 정말 잘 어울려요. 순자 씨도요. 우리는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식당가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식하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우리 자주 나와요.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쇼핑백을 들고 버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제 손으로 산 옷, 제 친구와 함께한 시간, 제가 선택한 저녁,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성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검찰에서 수진 씨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대요. 불기소요? 네. 어르신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그리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고요. 그렇군요. 이걸로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편히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그리고 수진과 민수의 결혼식 사진, 수진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도 처음엔 진심이었을 거라고. 하지만 어디선가 길을 잃었던 거겠죠. 돈의 유혹에, 욕심에. 저는 사진첩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 미래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영실 씨, 다음 주에 바다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바다요? 네. 여기서 버스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해안 가는 거예요. 좋아요. 같이 가요. 우와, 재밌겠다. 다음 주 저는 순자 씨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의 여행이었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들, 산, 들판, 그리고 바다. 영실 씨, 바다 보여요. 순자 씨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보는 바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냄새, 모래 위를 걷는 느낌,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영실 씨, 사진 찍어요. 순자 씨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배경으로 섰습니다. 순자 씨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와, 잘 나왔어요. 보세요.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제 얼굴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찍어주세요. 이번엔 제가 순자 씨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해변의 횟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신선한 회와 매운탕, 함께 온 어르신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실 씨, 행복해 보여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응,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저 별들처럼 아직 빛나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삶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석 달째가 되던 날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 새로운 삶의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72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삶을 산 건 200일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오직 나로서 살아가는 살.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나는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가실 분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자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바람이 제 말을 실어 어딘가로 날려보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순자 씨와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모레는 그림 그리기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말에는 준호가 올 겁니다. 제 삶은 계속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